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가 된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과잉생산이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이 거품경제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수요가 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도는 거죠. 그 참 묘한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인 거죠. 말하자면 물건은 많이 쌓여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물건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칼 막스는 물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착취로 한 것 잊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물건은 많은데 사람들은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생산력 조절이 필요했었는데 그 생산력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독과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과점끼리 경쟁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대량 해고,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월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래서 거기 돈을 쏟아냈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다 개미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그들도 치명타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콱 막힌 거죠. 그리고는 식량 배급을 해서 이렇게 줄을 씁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급과 수요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공급은 풍성한데 그 수요가 만나줘야 되는데 문제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수요와 공급을 만들려면 수요 쪽에 소득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 물건이 팔리느냐? 돈이 없으면 이 수요는 잠재된 수요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다 갖고 싶지.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서 의미가 있는 수요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때 그 수요를 뭐라고 부르죠? 유효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의미가 유효한 수요로 만들겠다. 소득이 있어야 이게 수요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량 실업 사태를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흡수해서 임금을 지불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논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만들어낸 것, 얘기 드렸죠?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라고 해서 줄여서 NIRA라고 불렀어요. 그는 미국 전역의 산업 시스템을 회복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행정청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 노동자를 위한 법도 만들고, 그리고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조를 반대하는 반노조적인 상황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30년대의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 그만큼 중대한 의미와 영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우표를 보면 여기에 흥미로운 이 장면이에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정치인 또는 자본가, 여성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Common determination. 함께 가는,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대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함께 손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조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가 통합이 되고 또 의미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로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가 이후에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고 그리고는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 경제가 전쟁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해결이 돼요. 해결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은 만성적인 그런 실업 사태 그리고는 경기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사주의적 케인즈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military Keynesianism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든 데서 탱크 만들고 그다음에 포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성들도 노동력으로 빨아들이고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됐죠. 규모가 다르잖아요. 여성들까지 돈을 버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경기가 확 살아났겠죠. 이러면서 미국이 전쟁 경제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요. 이 전쟁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전쟁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그 최초의 계기는 언제냐 하면 독립전쟁이었겠죠. 그 이후에 남북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남북전쟁의 기초가 1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1차 대전의 토대가 2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냉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돼요. 남북전쟁 때 JP 모건이 북쪽 연방군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전쟁이 돈을 벌어준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경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돌파구가 묵직하게 안 보이니까는 참전을 하면서 전쟁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전쟁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경험은 이후에 미국의 경제를 전쟁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평화가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전쟁이 끝났어. 보통 사람들은 좋다고 환영하는데 모든 주위에 전쟁 경제를 돌렸던 공장들이 있는데 전쟁 무기를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그만큼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업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계속 돌릴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에 나온 논리가 바로 냉전 논리입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 당시 소련의 국제적인 대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는 전쟁 경제는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경쟁 경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가게 해주면 될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전쟁은 계속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 논리를 핀 게 바로 미국의 NSC 68이라는 문서예요.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의 안보를 다루는 곳에서 폴 니츠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소련이 엄청나게 전력을 증강했거든.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당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전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어. Cold War, 냉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무기 생산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타결을 봐야 돼. 그러면 돌파구가 생길 거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쟁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왜 군사적 케인즈주의냐 하면 무기를 살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아니에요. 뉴딜 때는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실업에서 구제받아가지고 그 임금을 받으면 그걸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걸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고 경제의 활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탱크를 만들면 민간이 탱크를 사가지고 도시에서 운전하면서 다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는 건 누구냐 하면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1년 국방부 예산은 전쟁 경제, 즉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하는데 군산복합제의 1년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국방 예산을 최대한 높이고 싶을까요? 묶어두고 싶을까요? 높이고 싶겠죠. 그래서 점점 국방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 명분을 제공한 게 NSC 68이고 냉전체제. 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쟁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라. 새로운 전쟁이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자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현재 2차 대전 때 만들어놨던 전쟁 경제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는 너무나 다행이야. 이거 손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이걸 더 발전시켜야지 괜찮은 거야. 이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 경제에 돈을 퍼붓기 시작해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서 한국 전쟁도 관련돼 있고 베트남 전쟁도 관련되는 거예요. 최근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도 그런 것이고요. 전쟁 경제의 역할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다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 누가 만든 겁니까? 전쟁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돈을 얼마 쏟아 부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매출액이에요. 전쟁 경제 시스템에 관련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신나는 거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소련 USSR을 포위하는, 그래서 containment poli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견제 전략이죠. 포위 전략이고, 억제 전략이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포위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불린 사람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퇴임을 할 때 진실 고백을 해요. 그걸 통해서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Military, 군, 산, Industrial Complex. 이것이 함께 되어 있는 복합체. 이게 미국 자본주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군산 복합체가 미국의 경제를 얼마큼 빨아들이고 있는지 아는가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군산복합체가 의회를 가서 로비를 합니다. 그럼 그 로비가 뭘 만들어내죠? 당연히 국방부 예산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국방 예산을 만들어내면 국방부는 여기서 무기를 사겠죠. 그래서 돈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국방비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니까 미국의 복지력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죠. 군사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체제의 친형상을 계속 줘요. 그리고는 미국의 공공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군산복합체가 살판이 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게 애초에 뉴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군사주의 경제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참으로 기묘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군사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깨지는 순간이 와요.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그때 다 깨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오는 거니까. 베트남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베트남 전쟁이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영향을 잃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미국과 영국의 줄다리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 돈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대체하는 국제 통화 기금으로써요. 달러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달러는 1달러당 금 3.2온스인가 뭐 이렇게 딱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돈을 갖고 있다가 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래? 금으로 바꿔줄게. 태환이라고 그러죠. 우리 미국만 믿어? 미국만 믿어서 어떻게 해? 뭐 보이는 걸로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서 금태환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 하면 발권 국가잖아요. 달러.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막 찍는 거지. 유럽 복구기금으로 돈 팍팍 찍죠. 전쟁 비용 필요하면 돈 팍팍 찍죠. 자, 그래서 달러가 넘치는 거죠. 달러가 넘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맞죠.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손에 쥐고 있는 게 나을까요? 금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쇄도한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금으로 바꿔준다고. 근데 어디 하나 드려야지. 여기서 다 터지니까 일이. 뒤로 딱 돌아가서 고가를 보니까는 금 좀 있으면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금으로 다 망하게 생겼어. 안 되겠다 싶어서 닉슨이 골드 윈도우 샷다운이라는 건데, 골드 윈도우, 즉 금태환 창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소위 배짜라로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럼 금 가격에 딱 연동돼서 달러 가치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금 자체가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나 이제 못 바꾸죠. 돈은 계속 찍어내면서.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돈다발 들고 있던 사람들이 황당해진 거예요. 아니 이거 갖고 있어서 뭐해? 종이 비행기를 접을 것도 아니고 난로에다 쑤셔놓을 것도 아니고 돈의 가격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걸 계속 갖고 있다는 게 참 불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어 마켓이라는 게 생겨요. 역외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돈 바꾸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달러는 원래 금의 가치에 연동돼서 말하자면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정시킨 건 뭐냐 하면 애초에 의도는 자기네들끼리 막 하면 자기네들끼리 돈을 막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 값을 이렇게 조정해버리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 못 바꿔주겠다고 배짜라고 나오니까 관리의 어떤 이 권한이 스스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돈을 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는 달러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가격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그걸로 통용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화폐, 또 과거에는 중국 화폐, 우리 화폐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물건 사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한테 만약에 상거래를 하면 우리 원화로 돈을 주면 그걸로 가지고 있다가 뭐 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제 수단은 달러니까. 그럼 달러가 많아야 돼요. 달러 보유를 해야 돼. 달러 보유를 해서 내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에 달러로 바꿔서 그걸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졌잖아. 지구 운영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필요한 사람들하고 돈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즉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 환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익숙하잖아요. 변동 환율.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원화하고 달러화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거래, 그 사회의 돈의 그 국제사회에서의 가치의 이런 것들. 당장 보면은 우리 1,000원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000원 줘야.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1,000원 주고는 못 사. 2,000원 줘야지 겨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는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500원만 줘도 달러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사는 게 나은 거죠. 이렇게 변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미국은 계속해서 돈이 찍어낼 이유가 있는 거니까는 달러는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투기 자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60, 70년대의 명동에는 또 남대문 시장 옆에는 달러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해외에 나가는데 달러를 바꿀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너 5,000불 이상 못 가져오나가.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져나가면 곤란하니까 바꿔주는데 제약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는 내가 가서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러 암시장에서 그걸 사는 거죠. 비싸게, 좀 더 비싸게. 그래서 그 환차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 똑같이 이 달러화가 도처에서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여전히 직접 거래를 해서 그것이 돈이 상품이 된 거예요. 돈이 상품이 됐어. 상품이 되면서 이 돈이 투기자본화가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돈을 확 꽂으면 경기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빼와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돈을 빌려주면 되잖아. 투기적으로 빌려주고 그래서 거의 과잉생산 토지 같은 돈 빼내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투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금융자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팽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자본 시스템은 시장에 규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죠. 금융시장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확대하라. 이게 신자유주의의 요구예요. 달러가 점점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금태안으로 이게 딱 해서 거기에서 문이 막히면 달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던 거예요. 왜?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은 달러가 아니면은 국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거래하면서 환차가 생기는 것이고 이 돈이 돌고 돌아서 그래서 투기자본화 되는 것이고 투기자본이 금융시장을 크게 키우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규제하게 되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상황이 점점 금융자본의 위력이 커지고 그것이 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사를 여러분이 경영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과 금융자본을 가지고 이거를 적당히 사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또 팔고 이 회사를 팔고 하는 게 이익이면 어떤 쪽을 택할까? 이쪽을 택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회사도 투자 대상이라기보다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투자는 투자를 해서 여기에 성과를 내고 그걸로 이제 이윤을 남기고 이런 방식인 건데 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때 경험을 한 거지만 그 IMF에서 돈을 빌려줄 때 꼬리가 붙었어요. 노동조직 해체해. 그럼 내가 그거 안 사줘. 너 빚 못 갚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약화시키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용 계승 못하니까 잘라. 이렇게 돼서 그걸 헐값에 사고 그 적당히 마무리해서 경영 조금 좋게 한 다음에 그걸 더 비싸게 팔아. 이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세를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투기시장은 팽창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건실한 어떤 이 산업활동이 또 생산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먹고 튀는 거가 시장의 성격이 되는 거니까 거기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제동을 못 걸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은 쪽은 점점 소득이 높아지고 아닌 쪽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보면은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제스 하이에크 밑에 밀턴 프리드만이 있죠. 이 사람이 시카고의 스카고 스크린 학파를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금융자본의 시장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주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처음 이제 실험이 되느냐면 칠레에서 이루어져요. 칠레는 아엔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선거로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져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피노체트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구테타로 무너뜨립니다.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바로 시카고 스쿨의 신자유주의 체제 이론을 결합시켜서 금융 자본주의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경제 시스템을 실험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군사주의 정권이 노동운동을 억압을 해요. 그리고는 금융자본 시스템을 최대한 확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익을 군사 독재자한테 갖다 바쳐요. 이 시장은 보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기에 해외 자본도 미국 자본 같은 게 투자를 해요. 그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가져가요. 신이 났지. 자, 해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일부가 굉장히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건물도 막 짓고 이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골병되는 거죠. 그 사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그래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라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deregulation 그리고 privatization이라는 게 뭐냐면 민영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민영화가 아니고 공유지를 대자본의 사적 소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공성이 있는 것들을 넘기는 거죠. 교통이나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다 공공 서비스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공성 통제를 하니까는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전철 중랑이 만약에 노인들만 더 많이 사는 비중이 높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하철 무료잖아요. 이 노선을 유지할까요? 민간이 공공성의 규제에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노선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죠? 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신자유주의 체제는 금융자본 시스템에 날개를 달아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시장엔 정부가 간섭하는 게 아니니까 대자본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만 확보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대자본의 이윤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쪽으로 희생당하는 거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서 빵 터진 게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예요. 미국의 2008년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몰리는가 자기들까지도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가 리만 브라더스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래서 이후에는 정당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장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대단히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왜? 공공성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비용을 높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시스템을 누군가에게 전가해버리면 그 사회는 골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제사회 전체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유주의 체제로 돈을 벌었던 이러한 대규모의 금융자본이 공공통제를 배격하게 하고 자기 이윤 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은 유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조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전히 이러한 구조는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고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문제, 이것이 극단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거대한 대규모의 금융자본이 공공성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나 결과는 양극화, 그 자연의 훼손, 기후의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이는 인류적 지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돌파하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